내 인생은 나의 것. 크라잉넛 멤버들에게 나는 삼촌뻘 되는 사람이다. 그들이 아장아장 걸으며 말을 배우던 시절 나는 벌써 20살 청년이었다. 하지만 어느 사이 크라잉넛 멤버들도 대학 신입생들에게 삼촌뻘 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 청년의 고민과 숙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기의 핵심 과제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벌써 35년 전 일이다. 봄비가 차분하게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대학 기숙사 창가에 서서 관악산을 바라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막막함과 씨름하고 있었다.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 20살이 된 젊은이들 중에도 틀림없이 막막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깊게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교양 과목 강의는 고등학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신을 깨우기는커녕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정치학 강의에는 한국 정치가 없었고 경제학 강의에는 한국 경제가 없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대학 강의실은 비판적 지성이 자라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강의를 듣느니 혼자 책을 읽는 게 차라리 나았다.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시간이 지천으로 남아 돌았다. 그날 기숙사 룸메이트 셋은 모두 선배들이 주선한 미팅에 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읽었다. 삶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읽었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내 문제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삶이 깜깜해질 것 같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제사를 모신 할아버지는 이런 벼슬을 하셨고 외가는 어떠했으며 처가는 누구의 후손이다. 뭐 그런 끝도 없이 가지를 쳐나가는 옛날 이야기였다. 가문의 영광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 어른들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모범 답안은 판사나 검사였다. 의사나 공무원도 대충 정답으로 통했다. 그와 다른 대답은 어른들을 실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판사가 되겠다는 모범 답안을 말하곤 했다.
어른들은 매우 기꺼워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공부가 좋았다. 초등학생 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리고 만화와 축구를 좋아했다. 중학생 때는 축구와 핸드볼, 추리소설에 빠졌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고문을 배우면서 공부도 재미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신라 향가나 고려가요, 이육사 선생과 만해 선생의 시를 암송하는 것이 쉽고 재미있었다. 그때는 대입 본고사가 있어서 교과서 말고도 다른 책을 읽었다. 장문 시험에 대비하려고 읽은 문학 평론이나 논설문이 재미가 있었다. 김소운 선생의 목근 통신이나 이어령 선생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같은 수필집을 읽으면서 언어라는 게 무척 신기하다고 느꼈다. 대학에 언어학과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대입 원서를 쓸 때 아버지가 영문과를 권하셨다. 영문학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 영문과에서 영어를 익히고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가 서양 철학을 공부한 다음 돌아와 동양 철학을 더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서양 사람들은 오만해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철학을 배우고 동양 철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동서양 철학을 통합하는 학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권고를 외면했다. 그때는 인생도 세상도 잘 몰랐다. 나는 6남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간 네 번째 아이였다. 바로 위 누이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나보다 늦게 대학 입시를 봤다. 아버지는 사립고등학교 역사교사였다. 어머니는 채소와 생선, 생필품을 파는 동네 가게를 했다. 유학은 고사하고 자식들 등록금 대는 것도 버거운 살림이었다. 부모님에게 자식을 유학 보낼 만한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아주 잘하면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 나는 별 돈 들이지 않고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법학과가 포함되어 있던 사회계열을 선택했다. 시험을 잘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선택이었다. 환갑을 눈앞에 두었던 아버지는 이상주의를 추구했는데 고작 19살이었던 나는 현실주의를 택한 것이다. 법학과에 가서 사법시험을 볼 작정이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깊게 사랑하셨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19살의 나는 도전하지도 않고 좌절한 현실주의자였다. 대입 본고사 국어시험 작문 주제가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썼다. 무슨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쌓아놓을 정도는 아니어도 꼭 필요한데 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사랑스런 여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40이 넘어 생활 기반이 잡히고 나면 공부 때문에 그만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아들 손을 잡고 일요일 새벽 동네 조기 축구회에 함께 나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원한다고 적었다. 나름 멋져 보이는 문구로 마무리를 했다. 평범한 삶이 아름답다. 점수는 잘 받았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문이었다. 평범한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평범해도 평범하지 않아도 인생은 훌륭하거나 비천할 수 있다. 인생의 품격은 평범함이나 비범함과 상관없는 것이다. 내 문제는 꿈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게는 무엇인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었다. 인생을 어떤 색조로 꾸미고 싶다는 소망도 없었다. 그저 현실에 잘 적응했을 뿐이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목표도 방향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았다. 마구잡이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때그때 눈앞에 닥쳐온 일을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 대학생 때는 정부와 언론이 지하대학이라고 불렀던 학회에 가입해 독재 정권이 금서로 지정한 책을 읽었다. 구로동 야학교사가 되어 또래 여성 노동자들의 학습을 도왔다.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불법 유인물과 화염병을 만들었다. 징역을 살았다. 범죄 조직을 만든 증거로 악용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일기를 쓰지도 않았다. 설렘과 환희로 빛나야 마땅한 청춘을 그렇게 아무 흔적 남기지 않고 보냈다. 최선을 다해 닥치는 대로 살았으니 후회는 없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시내 공중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박스에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몇 장을 살포하는 데 성공한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환희를 느끼곤 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희열이었다. 지금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훌륭한 삶은 아니었다. 내 자신이 설계한 인생, 내가 원한 삶의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이에도 아직도 이런 질문을 껴안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여태껏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임을 인정한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계속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훌륭한 인생이다. 그대로 가면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고 느끼거나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직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더 훌륭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능동적으로 세상과 부딪히지 못했다. 번민하면서 주저하는 내게 세상이 먼저 부딪혀왔다. 세상은 나더러 체념하거나 굴복하라고 했고 나는 거절하고 저항했을 뿐이다.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면 삶이 너무나 비천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과 품격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성년이 된 이후 오랫동안 내 삶을 지배한 감정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 연민, 죄책감,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대학 교양 과정이 끝나고 전공을 정할 때 경제학과를 선택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법학과를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에 제일 편리한 학과였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는 경제학과 합격선이 월등히 높았다.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되었다. 사법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심한 터라 법대를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해 간첩으로 범죄자로 만들었다. 판사들은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을 예사로 때렸다.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판사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5분짜리 교내 시위를 주동하면 징역 3년이 기본이었다.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 아니었다. 판검사는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서클 활동을 하면서 반정부 학생 조직에 가담했다. 언젠가 동을 뜰 시위를 주동해야 할 차례가 오면 감옥에 갈 게 뻔했다. 졸업할 일이 없으니 학점을 잘 따야 할 이유도 없었다. 법학과 대신 경제학과를 간 것은 내 인생 최초의 주체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 폐암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조영래 변호사,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강금실, 김형태, 김선수 변호사 같은 분들도 모두 그 시대의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되었다. 선을 실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법률가도 필요하다. 의사, 공무원, 과학자도 마찬가지다. 박사학위나 전문직 면허를 취득해 제도 안에 참여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기득권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달콤함과 안일함에 젖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에 가담하지 않고 살려면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고생은 되지만 마음은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아예 기득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다. 법학과 진학과 사법시험을 포기한 것은 악과 싸워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라기보다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성인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반정부 시위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학교 안에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우리가 시위를 해도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다. 관련 보도라고는 어느 대학 학생 김아무개 등이 구속되었거나 징역 몇 년을 받았다는 단신 보도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정부의 탄압에 굴복했거나 자발적으로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독재 정권의 부패와 인권 유린을 아무리 비판해도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 하지만 내 자신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독재자 밑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독재자를 찬양하면서 돈을 가져다 바치고 그 대가로 특권을 받는 재벌의 일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은 확실하게 지키고 싶었다. 이런 삐뚤어진 세상을 향해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내 청춘이 너무나 비천하고 남루해질 것 같았다. 혹시라도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파른 역사의 강을 건너가는데 도움이 될 돌덩이 하나를 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다. 내가 돌 하나를 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또 하나를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민중이 역사의 강을 건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징검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며 고통과 두려움을 견뎠다. 닥치는 대로 산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 세상은 제 갈 길을 가고 사람들은 또 저마다 자기 삶을 살 뿐이다.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소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극적 선택도 선택인 만큼 성공이든 실패든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그 책임을 타인과 세상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죄악과 비천함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악당이나 괴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을 가져다 쓰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산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좇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면 훌륭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산 것은 아니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대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싶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기쁨을 느끼고 싶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도 더 훌륭해져야 한다. 여태껏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산 건 결코 아니었다. 세상을 위해 살았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은 훌륭할 수 없다는 관념에 눌려서 산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진정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질 않았다. 무엇에선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곤 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누구에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꼭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누군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도덕주의적으로 보든 실용주의적으로 보든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이다. 내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어떤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떳떳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다. 20살의 크라잉넛 멤버들처럼.